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부와 교수 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제재단에서 후원하고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주최하는 미래 강소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 공모전을 이제 세 번째 하는 자리고요. 오늘은 그 주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5분이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첫 회, 두 번째 회에 입상하신 두 분이 나는 이렇게 당선되었다라는 경험을 나눠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후원하시는 태제재단을 대표해서 태제재단 미래연구소의 김동관 소장님이 잠깐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강소도시, 이번에는 특별히 앞에 이제 미래자를 붙여서 미래 강소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전을 이제 개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태제연구재단에서 이제 3년째 지원을 해오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미래 도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몇몇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미래를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는데 다들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체 총론 발표는 백진 교수께서 퓨처 디지털 폴리스 강소도시 역사적 이용과 미래에 대해서 해주실 텐데요. 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계시지 않아서 동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제 첫 번째 발표는 백진 교수의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진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 제목은 Future Digital Police, 강소도시의 역사적 기원과 미래입니다. 전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도시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메갈로폴리스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평과 그리고 어떤 도시의 사이즈가 적정한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던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갈로폴리스 서울을 모노토피아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제가 좀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사이즈에 관한 질문은 20세기 후반에만 던져졌던 질문이 아니고 BC 4세기로 가보면 또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그리스의 폴리스를 강소도시의 역사적인 기원으로 좀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폴리스의 존재 이유, 공동체 구조, 제도와 시설,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디지털 기술과 폴리스를 같이 결합하여서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는 강소도시의 새로운 미래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의 적정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20세기 초반 패트릭 기데스, 오즈왈드 스팽글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제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 논의를 폈던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스 만포드일 것 같습니다. The City in History 이 책은 196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만포드는 중세도시가 근대도시, 다시 또 근대도시가 질적인 변환을 해서 메갈로폴리스로 진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처럼 초거대한 스케일로 커지게 된
이면에는 산업, 뭐 상업, 자본, 그리고 국가주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결합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메갈로폴리스는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파시즘, 또 미국에서는 예, 끝없이 축적이 되는 부, 자본, 뭐 돈, 이것이 도시를 초거대한 스케일로 키우는 동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메갈로폴리스의 진화는 문화에서 문명으로 이동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갈로폴리스로 진화하기 전 도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스, 이 메트로폴리스의 삶의 양상과 정신세계에 관해서는 1900년대 초에 발표된 진멜의 글이 가장 고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간을 분절해서 객관적인 테이블을, 표를 만들고 그 손목에 시계를 차기 시작을 하고 화폐 경제를 도입해서 모든 것의 가치를 균질화하고 탈신성화하고 중성화하는 일이 전개되었죠. 또 속도감,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감각적인 자극, 만나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 나오기에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인간은 전략적으로 이 포커페이스를 하고 지적인 냉철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인 것을 밝혀준 바 있습니다. 메갈로폴리스는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삶이 또 도시의 운영 논리가 또 한 번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제가 만포드의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잠깐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타인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미 넘쳐나는 안락함을 더 쌓고자 끊임없이 매진하는 동일한 그리고 동질의 개별자로 구성된 인간 군상이다. 이렇게 메갈로폴리스에서의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갈로폴리스의 속성을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뭐 삶의 양상, 도시공간 구조, 실존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뽑히고 공동체 해체 속의 이방인으로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으로 그리고 이러한 개인과 대비되는 다수의 익명의 군중이라는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거를 메갈로폴리스의 삶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탈신성화, 물신화, 계량화, 또 균질화 이런 것들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더 발전이 되게 되고요. 또 인간의 대면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훨씬 더 심하게 대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비계약적 인간관계가 뭐 계약적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재편되어 가는 뭐 이런 현상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폴리스는 거대한 유통의 프로세싱 센터라고 이야기하여도 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동일한 틀과 패키징을 통해서 실행이 되던 대량 생산의 단계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는 가끔 듣습니다. 이는 메갈로폴리스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확장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 도시 분야에서 토폴로지,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런 개념, 이런 말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이걸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동시에 개성의 담론, 트렌드에 관한 담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되 차이를 효과적으로 양산해내는 생산 방식을 고안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메갈로폴리스의 군중을 여전히 소비자로 정의하고 또 소비자로 정의되도록 하고 그리고 소비자로 또 제어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런 류의 어떤 그런 현상이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비평 그리고 이게 정말 적정한 도시의 사이즈이냐 어떤 사이즈가 적정한 것이냐에 관한 질문은 만포드만 던졌던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제학 분야에서도 던져진 바 있습니다. 에른스트 슈마우가 1974년도에 썼던 책 Small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극한을 향해 내달리는 생산의 문제, 이 생산의 경쟁이
비이성적인 때로는 이 생산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배경이 되는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도시의 사이즈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을 다 오늘 얘기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철학 쪽에서도 도시의 사이즈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나 아렌트를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썼던 책 가운데 우리가 보통 더 휴먼 컨디션 이 책을 많이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와 거대함에 대한 욕망 이거를 은연중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성, 공공성을 복원할 수 있는 도시의 사이즈, 공동체 구조, 삶의 양상과 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휴먼 컨디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이즈 도시를 구현하지 않고는 소비 시스템의 에이전트로 살아갈 뿐 정치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인간의 조건은 실천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갈로폴리스 서울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메갈로폴리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의 양상에 관한 이야기는 서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서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메갈로폴리스가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포드, 슈마허, 아렌트 등이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서울은 메갈로폴리스를 향한 진군을 가열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다시 그 위에 또 거대한 교각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내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메트로폴리스가 메갈로폴리스로 다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피할 수 없는 모빌리티의 파괴적, 야만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케일, 영역 간 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완벽한 구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메갈로폴리스의 진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5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대 동경에서 우리는 비슷한 야만성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파리에서도 1860년대에 우리는 비슷한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파리, 동경, 서울은 대략 50년의 주기를 두고 야만적, 원시적, 파괴적 힘이 분출된 그런 변형의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도시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인구를 제가 잠깐 대입해 보았습니다. 파리의 현재 인구는 210만입니다. 가로원의 숫자는 파리를 포함한 광역권의 인구입니다. 동경은 1,400만, 서울은 1,000만입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의 인구 수를 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프랑스는 6,800만, 일본이 1억 2,600만, 서울이 5,150만입니다. 서울이 사실 1,000만에 이르렀던 것은 1992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인구는 약 4,200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수가 4,200만인데 이런 나라에서 1,000만짜리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수가 뭐 6,800만, 1억 2,600만 또는 모수가 10억인데 1,000만짜리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0만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별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극단적 결과물인 것입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시작은 유럽이지만 메트로폴리스를 넘어 거침없이 쉬지 않고 메가메트로폴리스 또는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해 간 것이 서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울은 세계 도시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극단적 케이스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파리 인구는 현재 약 210만 정도입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진원지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화를 누렸던 메트로폴리스의 진원지 파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작은 수치입니다. 19세기 말 250만에 이르러서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가 1920년 무렵인데요. 그때가 약 290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300만을 절대 넘지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줄어들어서 210만에 이른 것입니다. 서울이 300만을 찍은 때는 1960년대 초입니다. 자, 이때 300만 미만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일종의 약간 반성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저희는 마치
열대우림에서 비가 오고 나면 대나무가 막 공격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한 서울 인구가 1992년 무렵에 1093만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파리는 여전히 메트로폴리스급 인구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은 메트로폴리스에서 수직 상승하여서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은 세계 도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 극단의 서울에서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도시공간 구조의 변형이 역시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저는 일부 시설들을 기피시설로 낙인 찍고, 예를 들면 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원재 자리를 잡고 있던 시설들을 밀어내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의 이전사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매번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정시설은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납니다. 이처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경우는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이웃나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어떤 아파트 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룬 성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뭐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계량적 성장을 저희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풍경입니다. 또 이 아파트 군과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한 영역에 집적된 다세대, 뭐 다가구, 또 근린생활시설 이 군 역시 우리가 이루어낸 엄청난 계량적 성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또 지어진 거대한 물류창고 및 물류처리센터 역시 메갈로폴리스의 배후에 자리 잡은 중요한 시설들일 것입니다. 서울에 들어선 125층의 초거대 건축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진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는데 이게 프레임이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저한테 가장 컸던 건물은, 높았던 건물은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들어서기 전에 잠실을 가면 이제 롯데호텔도 있고 15층짜리 잠실 5단지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물들 보고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야, 정말 높다. 그런데 어느 날 125층짜리 이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스케일감에 혼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했던 건물, 롯데호텔, 롯데캐슬도 보이네요. 한 40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어느 순간에 성냥갑처럼 쪼그라들어서 거대한 것이 더 이상 거대한 것이 아닌 초거대함 앞에 이런 스케일상의 혼동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롯데월드몰은 참고로 그 면적이 55만 4천 제곱미터인데요. 축구장 81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축구장 13개에서 16개가 들어가는 거대한 백화점들이 서울에 줄비합니다. 2만 6천여 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을 가진 대형 교회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가 서울이기도 하죠. 축구장 수십 개 규모의 묘지공원도 수도권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41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0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이 서울의 풍경을 저는 모노토피아의 풍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노토피아는 동질의 것이 수평수직으로 광활하게 확장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형성하고 배타적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풍경은 역사적 무게감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중후반 이후로 유럽을 필두로 전개된 문명 진화의 꿈이 1960년대부터 가열차게 도시개조를 진행해온 서울에서 그 시나리오가 최소한 한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스케일을 키울 수 있을까요? 125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니까 전 세계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었죠? 150 몇 층인가요? 150층짜리를 이제 한번 지어보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거대함을 부정하고 초거대함을 향해 저희가 진군해 왔었는데 다시 초거대함을 부정하고 초초거대함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답은 되게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가 절벽 끝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 감소 문제만 생각을 해보아도 저희가 앞으로 더 큰 스케일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비용 대비 수익 구조도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노토피아에 저희가 살기 때문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합계 출산율 데이터를 지난해 받아보았습니다. 0.78이 전국 합계 출산율이고요. 대한민국의 소멸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의료, 교육, 문화, 산업 등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에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구어 놓은 문명의 도시 모노토피아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 반증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폴리스 재조명이라는 소제목으로 강소도시의 역사적 기원과 또 특성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의 사이즈에 관해 질문을 던졌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드리는 인물들은 기원전 4세기의 인물들입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는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국가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왜 도시국가를 여기저기 만들어 살았을까? 이거를 하나로 합병해가지고 크게 만들지. 이런 제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답은 이건 지형의 제약 때문이다. 그리스는 산이 많죠. 또 이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있는 곳, 또 수량도 제한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소규모 공동체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관점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폴리스의 형태로 모여 사는 거를 선택하였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 근거로 저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류 최고의 지성인들이 자신의 철학의 주제로 폴리스, 이 도시, 모여 살기의 형태를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게 정말 특별한 의미 있는 모여 살기의 형태이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제약에 의한 것, 맞겠죠. 그러나 동시에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경우 여러 가지 이상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플라톤이 법, The Laws에서 이야기한 폴리스의 이상적인 시민의 숫자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폴리스의 시민의 숫자로 5040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적인 숫자를 나름대로 플라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시민의 숫자가 5040이면 전체 그 도시에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성, 아이들, 노예, 이방인들을 합하면 대략 한 3만 명, 4만 명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5040의 이 숫자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1에서 예를 들어서 12까지 놓고 보면 11만 빼고 다 나누어지는 숫자이고요. 20으로 나누어 봐, 30으로 나누어 봐, 40으로 나누어 봐, 어떤 숫자를 던지더라도 대부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바로 5040입니다. 그리고 1이나 2를 더하거나 빼면 아까 안 나눠졌던 11, 이 숫자도 바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12그룹으로 나누고 20그룹으로 나누고 왜 이런 게 중요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거는 잘 배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배분은 사실은 연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전면에 두 그룹, 좌우 측면에 두 그룹, 두 그룹 이렇게 해서 6개 그룹으로 나누었었는데 어젯밤에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야, 배후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더라. 기습에 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배후에도 어, 어,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배후에 두 배를 넣으면 6개로 나누었던 거를 8개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6으로 나누었다가 8로 나누었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누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배분은 바로 연대의 실천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플라톤이 제시한 숫자는 현대 dum바나 빠빠네게 이야기한 이상적인 도시의 사이즈와 대략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도시에 대한 사유를 전개합니다. 폴리스의 존재 이유, 폴리스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자기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꼭 도시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나 구름, 강, 이런 것들이 자연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도시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가 없는 인간은
신 아니면 동물 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뭐 신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동물이고요. 근데 동물 중에서 도시가 없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동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성을 갖고 있는데 도시를 떠나면 이 지성을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즉 윤리적 프레임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지성을 기이한 형태로 활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물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사이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번역을 못했는데요. 플라톤과 달리 플라톤은 숫자를 제시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어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아서 작아서 작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내가 빵을 안 만들어도 또는 빵을 못 만들어도 아침에 빵집에 가면 빵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그런 것이죠.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싸워보고라도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으면 싸움 자체가 안 되겠죠. 즉 연합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받으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거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커지면 도시는 비효율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너무 커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연단에 서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야 된다. 들리지 않는 도시이면 그거는 사이즈가 너무 큰 도시이다. 즉 시민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거죠. 또 공직을 맡은 이가 어떤 사람인지 예,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서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뭐 이 정도가 적절한 어떤 사이즈의 도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하나의 책 Constitution of the Athenians를 남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58개 도시국가의 정치체제, 공동체 구조, 제도와 시설, 이거는 도시공간 구조랑 바로 연결되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남은 것이 아테네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틀을 짰던 클레이스테네스가 어떤 공동체 구조를 가지고 아테네라는 도시국가를 운영하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테네를 포함한 아티카, 아테네가 주 도시이고 그 일대를 포함하는 아티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티카를 도시 지역, 아테네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언덕, 그 다음에 해안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10개의 그룹으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혈연 기반, 지역 기반이죠. 근데 이 다음 단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정말 트라이브라고 하는 도시 운영에 중요한 공동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시티에서 하나, 힐스에서 하나, 코스트 쪽에서 하나 이렇게 한 공동체라고 묶어 놓았는데 그 안에는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는 서로 다른 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룹이 이미 포진하도록 이렇게 이 공동체를 짭니다. 이 공동체가 10개가 되고요. 이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500인 의회에 나아갈 대표자들을 한 그룹당 50명씩 추첨으로 임기제로 뽑아가지고 내보내서 아테네의 중요한 일들을 논하게 하는 것이죠. 대략 이게 숫자가요. 도시, 그다음에 언덕, 저쪽 해안 이거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한 그룹당 약 1,300명이었습니다. 전부 30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약 3만 9천 명, 약 3만 명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틀을 짠 것이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이 트라이브라고 하는 이 단계의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공동체는 이미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즉 다양한 목소리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끼어들 수 있도록 구조를 짜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요한 일을 논할 500인을 추첨으로 그리고 임기제로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 사이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우리는 주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거는 오이코스라고 불리는데요. 오이코스는 현재 에컬로지의 어원이기도 하고 이코노미, 경제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스는 중요한 사실이 그냥 사적인 주거의 장소만이 아니라 심포지움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심포지움은 직업교육이나 뭐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심포지움에서 주로 논했던 것은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몰라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practical knowledge, practical wisdom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고 전수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은 군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이라든가 또는 뭐 밥이 한 공기가 있는데 아이하고 어린이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서로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잘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민들이 어, 주거에서부터 어, 양육을 양육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의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집단 지성에 기대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를 하면 이게 추첨제로 인기제로 돌렸다는 사실이 꼭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아테네의 도시공간 구조를 보면 주거 이외에 중요한 부분들이 아고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리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고 또 푸닉스 언덕이 있고 아크로폴리스 같은 언덕이 있습니다. 아고라에는 500인 의회, 블레테리온이라고 하는 500인 의회가 있었고 대부분에 해당하는 헬리아이아,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푸닉스는 블레테리온에서 정한 의제를 가지고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뭐 6천 명에서 15,000명이 참여해가지고 아테네의 운명을 가르는 일들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단상에 올라서 어떤 의견에 대한 개진을 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자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다이얼로그의 무대였습니다. 약간의 극장성을 가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연기를 행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죠. 약간 이런 극장적인 느낌의 그런 어, 뭐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위대한 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연과 혈연을 초월하는 공동체 구조를 짜내고 다이얼로그가 발생하는 지속적인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이 그렇고 의회가 그렇고 모든 시민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장이었던 그 푸닉스에서 열렸던 대의회가 그렇고 신전이 그렇고 비극극장이 그렇고 스테디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타협, 승복, 뭐 융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시설을 BC 6세기경부터 고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특별한 거죠.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모놀로그와 달리 모놀로그는 뭐 독재자나 뭐 엄청난 힘을 가진 뭐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그냥 관철하는 것 이런 게 모놀로그라면 다이얼로그는 진리 또는 진실이 꼭 내 편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의 어떤 교류, 만남 속에서 대화의 과정 속에서 정립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참여와 소통이 실천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바로 아테네의 폴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도시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싹 트고 이 기반 위에 뭐 위험이 닥치든 재난이 닥치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우리는 차이에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의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 시스템이 어떠한가일 것입니다. 갈등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다시 보복하는 그런 과정이 따르겠죠. 이 벤데타의 사적 복수의 사슬이 세대를 두고 이어집니다. 아테네에서는 BC 6세기에 솔론, 클레이스, 페네스 등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차이를 드러내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승복하고 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스티튜션, 제도와 시설의 역할입니다. 차별과 적대감을 차이와 생산적 갈등으로 바꾸어줍니다. 공적인 중재의 장으로 차이를 모아주고 그러면 차이가 또 드러나고 균형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스티튜션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도시의 존속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스티튜션의 질과 다양성의 문제였습니다. 차이들이 충돌할 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즉 정의를 정립하는 것, 이 문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론 도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유통도 중요하고 범죄 예방도 중요하고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고 주거 공급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유통과 범죄 예방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더 근간에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연대하여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인 정의이며 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인스티튜션이었던 것입니다. 인과응보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사적 복수의 사슬을 돌리다 보면 몇 세대가 지나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가늠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이와는 달리 차이를 공적인 중재의 장으로 불러 모으고 수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차이가 드러나도록 하고 지혜로운 배심원들을 불러 모아서 양쪽이 수긍할 만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인과응보적 정의에서 상호 호혜적 정의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동했다는 것이죠. 인류를 놓고 보면 일종의 인간성의 진보라고도 뭐 이야기할 만합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썼던 그 오레스테이아 3부작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과응보적 정의에서 상호 호혜적 정의로의 이동과 이 과정에서 제도와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폴리스 하나를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폴리스와 폴리스 사이의 경쟁과 연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강한 수군과 스파르타의 강한 육군이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네 개로 결합하여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운명적 사건과 재난 등에 대응하는 폴리스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폴리스들을 조금 근접거리에다 긁어 모아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 특성, 산업, 자원, 풍토, 역사, 문화 등을 가진 폴리스들 사이의 연합체에 의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합하며 인류사에서 인정받는 그리스의 고전시대가 탄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제가 아까 모노토피아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했다는 158개 폴리스의 인구를 다 합치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1000만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박하지만 두 개의 다른 모여 살기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노토피아에 대응하여 그리스 폴리스들의 연합체를 폴리토피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노토피아가 단일 중심, 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흡수하거나 또는 모든 것들을 균질하게 퍼뜨려 놓는다면 폴리토피아는 다중심 구조를 가진 상호 호혜적 연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와 폴리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를 메갈로폴리스의 재편 그리고 강소도시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지털화를 포함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또 ASI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 인공지능을 다루는 회사와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저는 자율주행이면 예를 들어서 기술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라이다 기반 기술,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룰 베이스로 사실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또는 Artificial Weak Intelligence에 속하는 것이고 Expert Driving 스킬을 직접 흉내내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흉내내는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거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가깝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디지털화가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디지털화가 모빌리티의 재편 또는 재구조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메갈로폴리스로의 진화 과정에서 차량 독식 구조 그리고 엄청난 인구를 아침이면 서너 군데의 주요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저희 같으면 어디일까요? 여의도, 테헤란로, 종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 이처럼 서너 군데의 주요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이 일어났죠. 메갈로폴리스에 이런 어떤 독점적 구조 때문에 일자리를 다 갖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 교통망의 무한대적인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모빌리티가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파괴적인 어떤 그런 모빌리티의 속성을 여실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명
주차장 도시도 모빌리티 스펙트럼을 짜내는 데 실패하고 차량으로 일종의 몰빵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갈로폴리스의 독점적 구조를 허무는데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점적 구조를 허물면 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재편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도시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소도시마다 또 뭐 교회들이 있겠죠. 그 교회에 그 고장의 가장 뛰어난 화가가 정성스럽게 그린 벽화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시청 2층에 가면 엠브루티오 로렌제티라고 하는 시에나 출신의 화가가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벽화를 그곳에만 놔두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한 도시가 문화적 자원을 독점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걸 모노폴리 오브 더 로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덩치 큰 메갈로폴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에 대한 박물관을 짓고 주변 도시에 자리한 온본 프레스코 벽화들을 모두 떼어다가 모아서 소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소도시들은 죽고 메갈로폴리스가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메갈로폴리스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부분을 독식해 왔습니다. 이 독식 구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또 메갈로폴리스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디지털 기술 시대 이전인 기계복제 시대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든 모사를 하든 복제본을 모아가지고 메갈로폴리스의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은 원본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복제본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복제본을 보지만 모든 벽화를 한 곳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원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원본을 찾아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원본과 기계복제본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소도시와 메갈로폴리스 사이에 상호 호혜적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기계복제본을 가진 물리적으로 거대한 박물관 대신 디지털 사본을 가진 비물리적인 디지털 박물관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서관, 뭐 학교, 병원, 관공서 모두 새롭게 이런 관점에서 어, 이해될, 어, 재편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복제 기술이 소도시와 메갈로폴리스 사이의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면 디지털 기술은 메갈로폴리스 자체를 소거해버리고 메갈로폴리스 자체를 소거해버리고 물리적 실체를 가진 도시와 디지털 도시 사이에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도시와 도시 간 상호 교류 및 연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도시 간 연대는 메갈로폴리스가 소거된 상태에서도 메갈로폴리스 이상의 다양성, 역동성, 편의성,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여기 보면 메갈로폴리스 effect without a megalopolis라고 적어놨는데요. 바로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즉 우리가 굳이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대한 뭐 자연 파괴, 환경오염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안고 있는 이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피지컬 시티와 디지털 시티 사이에 인터-얼번 코어퍼레이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메갈로폴리스의 긍정적 이펙트라고 상상할 수 있는 편의성, 뭐 다양성, 생산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그 효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입니다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메갈로폴리스를 소거하고 또 메갈로폴리스의 독점 구조가 해치되는 것은 모빌리티의 재편과 정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빌리티를 소거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보행, 무동력 모빌리티 등이 작동하는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고 동시에 보행에서 차량에 이르는 또 그 중간에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들어서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구축할 기회를 저희에게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저희는 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뭐 자연의 처리 기술, 보이스 레코그니션, 이미지 디텍션, 스토리텔링, 포지 디텍션, IoT 이런 어떤 모든 기술들을 다 장착을 하고 로보틱스를 결합을 하면 그래서 할머니 옆에 붙여드리면 예, 할머니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고혈압약 챙겨주세요. 약 먹을 시간도 알려드리고 혹시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포지 디텍션을 통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이런 도움들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쉐어 가나자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운영을 처음에 시작했었죠. 그런 대형 공동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년, 그리고 노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이 돌아가지 않는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이 있었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경증 치매를 가진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분이 어느 날 젤리를 하나 사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해서 수저로 떠가지고 주는데 청년은 또 목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고 꺾여 있으니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한번 맞추고 나서 청년이 너무너무 맛있어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노인이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젤리를 사가지고 이 청년한테 떠먹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가 있던 발달장애를 가졌던 청년의 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것을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노인과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 저희 나라 도시공간 구조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저희 나라의 예를 들어서 공동체 구조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독방에 갇혀서 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분을 위해 챗봇을 붙여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고착화된 시설 간 배척적 관계를 재편하는 것,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모여살기의 형태를 다시 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1차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살기 형태를 바꾸는 것은 기반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효율성을 가져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받아들이되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 즉 도시의 공간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밑판을 바꾸지 않은 채 모노토피아의 디지털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위험이 또 같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 왜곡의 유지, 또 심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디지털 환원 도시가 등장을 하고 디지털 소외 문제도 심각하죠. 세대별 이런 어떤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디지털 공룡 자본이 등장하고 데이터 편향성 및 제어의 문제 그리고 무의미한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엄청난 양의 전기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되는 데이터 가운데 정말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 오버로드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소통 결여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효율적인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비효율적인 일을 벌였다고 후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밑판, 메갈로폴리스의 즉 메갈로폴리스의 모노토피아적 속성을 극복한 폴리스의 조합인 폴리토피아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물리적인 도시와 디지털 도시 사이에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공동체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로컬과 글로벌이 접합이 되고 강소 디지털 기업 배양지가 될 수 있고 데이터 오버로드가 아닌 인텔리전스를 가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또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휴먼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얼른 보면 밑판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을 벌이는 것 같지만 중국에는 훨씬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만포드, 슈마허, 아렌트처럼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비평을 전개하고 도시의 사이즈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소두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20세기 후반에 지식인들만이 하는 고민이 아니었고 이미 그리스에 도시국가가 형성되던 시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지성인들에 의해서 고민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전개한 탁월한 도시의 존재 이유와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간략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폴리스의 접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둘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즉 물리적인 도시와 디지털 도시, 이 양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 상호 호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메갈로폴리스를 건설하지 않아도 메갈로폴리스 이상의 편의성, 다양성, 생산성,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생각이 정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지만 테마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